기존에 있는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백길이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는 황금 항로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인데요. 그만큼 선점 경쟁도 치열하겠죠. 우리 정부 이 북극 항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무엇인지,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 이걸 잘 활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승 키에트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들어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북극 항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 이 현재 정부의 북극 항로 개척은 이제 국정 과제로까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북극 항로가 뭔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갖지, 이거부터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수출입을 하고 할 때 거대한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비행기나 뭐 기차, 이제 육상이나 항공은 거의 없고요. 육상보다는 해운의 비중이 배죠? 네. 아무래도 큽니다. 지금도 한 7, 80%는 되는데 이 해운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가는 게 남방 항로예요.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북극 항로라는 거는 이제 북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북쪽에서 동과 서로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북서 항로가 있고 북동 항로가 있죠. 근데 북동 항로는 어디냐면 러시아 북부를 이렇게 지나서 예. 이게 이제 유럽을 지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로텔담, 그 네덜란드 로텔담으로 가는 이제 항로가 되고요. 북동 항로는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캐나다 북부죠. 미국이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북부로 지나가지고 이게 미국 동부로 간 다음에 이게 다시 또 유럽으로까지 연결되는 이게 이제 북서 항로인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북동 항로입니다. 물론 저 북극을 갖다가 가로질러 가는 그 북극 횡단 항로도 있는데 저거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저건 이제 얼음 뚫고 가야 되죠. 네. 뭐 다 얼음이 많이 얼음인데. 있는데 네. 특히 저 북극 횡단 항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상업적인 활용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북서하고 북동 네. 두 쪽인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북동 항로죠. 예. 자, 근데 이제 북극 쪽을 지나는 항로들 저렇게 세 개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절로 가야 되지? 이제 이런 의문이 또 뒤따릅니다. 예. 그냥 밑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면 되지 이런 네.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지구가 둥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네모난 지도를 보면은 그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둥근 지구본을 보면요, 이게 수에즈 운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역시 북쪽으로 이렇게 북극을 지나가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뭐 나오는 것마다 좀 다른데 한 거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로 갈 경우에는 18일 걸릴 게 유럽, 그러니까 로텔담까지 간다 그러면은 부산항에서 로텔담까지 갈 때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말라카 해협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30일이 넘게 걸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물류비, 그러니까 돈이죠, 연료비, 뭐. 예, 연료비하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선박 사용료하고 여러 개 굉장히 비싸죠.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막 비용도 굉장히 그 추산한 거를 보면은 만약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북극 항로를 가면 25만 불이면 연료비가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35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근데 물론 요거 사실 약간 과장인 게 북쪽으로 가려면은 그 연료비가 좀 더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배가 더 무거워지고 하면 쇠빙선이 이제 가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연료비나 어떤 그 물류 운송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서 효율성이 높아질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한국에게 있어 특히 더 북극 항로가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거 외에도 뭐 유통비용이라든 거 외에도. 외에도 굉장히 큰 게 사실은 네. 이제 물류는 지금은 기대는 많이 가고 이제 당장 그 선점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선점.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북극 항로가 더 넓어져서, 그러니까 빙하가 더 녹으면서 갈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지금 현재는 한 그 1년 중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갈 수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못 움직이니까요. 여름을 주로 이제 가는데 나중에 점점점 이게 온난화가 더 이제 심해지면서 항로가 더 넓어지면은 이제 상시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한 2050년에서 70년쯤 가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1년 내내 가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항구로서 우리나라가 부산항이 이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기착점으로서 허브가 딱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아시아 물류 허브 이게 딱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건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거기에 이제 자원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천연가스. 실제로 러시아에서 2013년부터 그 야말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야말 반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에도 우리나라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물류로서의 값어치는 조금 이제 시험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은요. 거기에 자원 개발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예,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에너지 운반, 특히 LNG선이죠. 예. 그러니까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사실상 네.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봐도 되고 또 하나는 야말반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채취하는데 거기에 해양 플랜트 설계가 들어가죠. 이게 바로 조선 기술이거든요. 네. 석유 시추선이라고 네. 그러죠. 왜냐면 배로 만들어야 되니까 해양 그렇죠. 플랜트.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말이 시추선이지 실제로는 바다에다 해양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해양 플랜트, 이렇게 기둥을 박아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그 분야도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조선업 전체에서 굉장히 큰 그 호재가 하나 또 발생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네.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제 물류 허브, 또 중기나 단기적인 면에서 보면 조선업에 굉장히 그다음에 에너지도 우리가 많이 거기서 또 에너지나 자원 확보도 좀 이제 유리해질 수 있고요. 이런 면도 다 네.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네. 사업성도 있겠고요.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냥 네. 딱 봐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얼음을 뚫고 북극 항로를 만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운항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물류로서는 그렇게 이제 큰 효과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여름 정도가 예.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그 항로 자체가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 북단 쪽에 가까이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심이 얕아져가지고 그 배가 갈 수 있는 배가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선이 가기에는 조금 수심이 얕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야지 컨테이너선이 갈 수 있고 지금은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배, 그러니까 뭐 LNG 운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들이 주로 다니게 되고요. 그러한 기술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추위 때문에 아무래도 페인트도 특수 페인트가 쓰여야 되고 배도 이게 이제 얼음하고 부딪혔을 때 견딜 수 있으니까 그 구조도 훨씬 더 단단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런 기술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인 위험이 있죠. 이게 다 러시아 땅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가 언제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를 모른다. 이 점을 갖다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까지, 그러니까 기술적 어려움과 지정학적 어려움이 동시에 이제 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저 북극 네.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극 항로가 미지의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미 하고 있는 곳은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예. 사실 물동량도 볼까요? 예. 제일 처음에 북극항로를 갔다 온 사람은 아문젠이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탐험가요? 네, 탐험, 네. 아문젠이 탐험을 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상선이라기보다는 그냥 탐험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한번 북극항로를 통해서 자원을 갖다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갔다 온 거 예. 생각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예.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거였고요.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북극 항로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3,79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재는 전체 그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로 가는 거를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 보면 아직은 한 0.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없다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그리고 이게 한 2030년 이후에 조금 더 상업적 운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현재의 남방 항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보완, 특히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제 뭐야 옮기는데 자원을 이제 옮기는 물류로서 약간 부분적인 보완적인 항로가 될 거다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205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만약에 얼음이 더 녹아서 항로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 남방 항로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중국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중국은 뭐 1대1로 로자를 붙이잖아요. 네. 실크로드도 얘기하면서 네. 지금 자체적으로 빙상 실크로드, 북극 항로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아예 정기 노선 운항을 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겠다. 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또 던진 건가요, 이거? 일단은 이제 정기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1년 중에 네. 일시적인 기간에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걸 정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그렇게는 하겠다는 건데 중국은 어찌됐든 자신들의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다가 알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걸 확장하는 걸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별로 이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손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제 북방 실크로드로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정기선이라고 하면서 뭐 했는데 네. 사실 그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온 해운도 전문가들 얘기로는 저렇게 하는 거는 적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최대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라든지 그 앨런 머스크하고는 아무 관련이 네, 없는 머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배의 머스크. 예, 테슬라 머스크랑 관련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MSC가 있고 그다음 뭐 CMA 이거는 저 프랑스 회사고요. 네.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북극 항로를 당분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아직은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충분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정기적인 그 물류망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돈을 투자하겠다, 초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운접해 있으니까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꽤나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 리스크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들 또 러시아 리스크라는 거예요. 북극 항로에 있어서 러시아 리스크는 또 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1996년에 북극 이사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극 네. 주변에 있는 나라, 러시아 플러스 서방 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이렇게 해서 8개 나라가 96년에 북극 이사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원 개발 같은 걸 공동으로 하고 극지 연구 뭐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원주민 복지 향상까지 해서 자원 개발하면서 거기 생태계가 파괴되면 또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걸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2024년 2월에 러시아가 북극 항로의 대부분을 자신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북극 이사회의 활동이 더 이상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고 이거는 처음에 취지를 어긋났다 그러면서 분담금 납부도 거부를 했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이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북극 항로를 우리 걸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네, 가까우니까 또. 예,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점인데 러시아가 만약에 그걸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확실하게 선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실력 행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에즈 운하를 벗어나서 북극 항로를 가는 게 아까 제가 경제적인 이유도 얘기했지만 수에즈 운하 주변에서 요새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굉장히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도 고려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더 심한 거죠, 북극 항로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극 항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허브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네. 용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북극 항로도 할까 말까 하는데 허브 모델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허브 모델은 뭐죠? 네, 허브 모델이라는 게 이제 보통 허브 앤 스포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중심 이제 이게 항공에서도 그렇고 뭐 해운 물류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왜 공항도 보면은 미국에 이제 갈 때 보면은 뭐 달라스 공항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공항들로 연결이 되고 시카고 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군데 공항이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잘한 항구를 다 가는 게 아니라 큰 허브 공항 하나를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허브끼리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물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박들이 와서 큰 컨테이너 선들이 와서 그 허브
항만에서 이제 또 이제 작은 항구로 가는 것 같다가 분류를 해서 거기서 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북극 항로가 나온다 그러면은 북극 항로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느냐? 그 경쟁을 하는 게 뭐 상하이하고 우리 저 부산, 그다음에 요코하마 이렇게 그거죠. 이제 뭐 예. 이런 보통 이렇게 되는데 대표 이제 선수가 실어 날라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모인 다음에. 모이는 거죠. 예. 예, 거기 모여서 지금 우리가 그 저거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택배도 그 곤지암에 있는 물류센터로다가 쫙 몰려서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상암동에 있으면서 바로 뭐 가까이 있는 마포에다가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 곤지암으로 갔다가 마포로 돌아오는 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분류하려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싹 수거해 가서 허브. 예, 허브로 네. 가서 허브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쫙 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항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하이건 부산이건 요코하마건 어디든 간에 한 군데서 모든 걸 독점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흩어질 거고 부산항에도 상당히 많은 기회가 올 걸로 기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극 항로를 국정 과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쉐빙선 기술과 해양 플랜트에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쉐빙선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진 거는 최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게 이제 2012년에 사실은 이제 그때도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저 어디야 그린란드를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자원 채취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MOU까지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해서 MOU까지 체결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쭉 하다 보니까 2013년에 북극 이사회에 우리가 정식 멤버는 아닌데 옵저버 자격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이런 나라랑 같이 옵저버 자격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러고 나서 이제 한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북극 항로에서 자원을 실은 배가 한번 부산항으로 입항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그러다가 됐었죠. 코로나 터지고. 예, 그러다 그랬죠. 코로나 예, 터지고. 예. 그러면서 약간 멈춰졌네요. 예. 이번 정권에 와서도 아주 굉장히 그 국정과제로다가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 직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제 북극항로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올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쇠빙선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발달해 있고 쇠빙 LNG선은 그동안 많이 만들었는데 쇠빙 연구선은 아라온호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겠다 그래서 남극도 가고 이런 건데 그거는 아라온호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이제 쇠빙선을 하나 또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 아마 조선 쪽, 그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항로 쪽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네. 해수부는 부산으로 아예 옮기고, 네. 예, 물론 해수부 직원분들은 그다지 뭐 좋아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부산항을 그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도 아주 열심히고요. 보니까 일본, 인도도 되게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북극 항로 또 선점을 위한 우리 정부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선 기술은 굉장히 좋고요. 과거에 러시아의 그 야말 프로젝트라는 2013년도에 있었던 야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쇠빙선을 우리나라 배들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세계 최초의 쇠빙 LNG선이죠. 그러니까 그냥 쇠빙선이 아니라 쇠빙 LNG선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만들기가. 네. 근데 이런 것도 2005년도에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제 화물용 쇠빙선을 만들었었고 지금도 뭐 그러니까 대우조선에서 지금 하나오션이죠. 네. 하나오션에서 뭐 굉장히 많이 이걸 잘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그 뛰어난 그 실적과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역시 그 외교적인 겁니다. 아까 말하신 지정학적인 문제.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현재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정부가 잘 이끌어 가면서 저는 그 당장은 물류보다는 역시 저거죠. 그 뭐 외교와 정치적인 것들. 예, 그래서 함께 자원 보자. 개발이라든가 네. 이쪽에서 좀 성과를 더 냈으면.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네. 역시 외교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